영화로 보는 한국 현대사. 오늘은 독일과 체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통일에 대한 또 민주화에 대한 독일과 체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패망 후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서 분단된 지도입니다. 그런데 베를린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눴는데 이 도시가 동독 안에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동독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베를린이 동독 안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동서독 분단 초기에 서베를린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차량들이 국경 검문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베를린은 동독에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섬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떠한 제한된 도로와 철도로 이루어져 있고 검문소에서는 많은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1948년 소련이 베를린 봉쇄로 인해서 서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이 차단이 되어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항공기를 통해서 베를린 공수작전이라는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베를린에 있는 시민들에게 물자를 전달하는 이러한 공수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템벨호프 공항에 착륙하는 이러한 수송기를 바라보는 베를린의 시민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베를린의 장벽, 바로 이 장벽이 냉전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장벽 위에 철조망과 그래피티, 동독의 감시탑, 경비병들의 모습이 있는 그러한 사진이죠. 1989년 11월 9일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자유와 통일을 축하하고 망치와 도끼를 들고 이 장벽을 허물게 됩니다. 28년간의 분단을 끝내고 냉정의 상징이었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장벽의 붕괴는 독일 통일과 냉전 종식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독일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바로 교회입니다. 독일과 독일에 있는 서독과 동독이 이산가족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동독으로 많이 가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동독이 많이 경제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서독 주민들이 동독으로 갈 때 동독 화폐를 이용하게끔 하고 세금도 내고 여러 가지 내면서 일반인들이 동독으로 여행을 갔었죠. 그리고 가족도 만나러 가고. 그렇지만 많은 돈을 갖고 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서독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동독에 들어가서 동독의 교회에 헌금을 낼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독이 그걸 허용을 해서 교회에 많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독 교회들이 동독 교회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러한 지원을 받은 동독의 교회들은 주민들을 많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연대를 강화하고 동서독 통일의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동독 교회는 이러한 냉전 시기에 아주 주민들에게 사회적, 정신적 안식처였으며 동독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유는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교회죠. 이 교회는 매주 월요일날 기도회를 통해서 월요 시위의 핵심 장소로 이 니콜라이 교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화의 그러한 교회는 성당이 되겠죠. 명동성당이 그러한 상징성을 갖고 있죠. 이처럼
독일에서는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가 민주화 운동에 가장 역할을 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서독 교회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중심으로 기능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폭력 통일운동을 이끌면서 동서독 간의 간극을 좁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베를린의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사진입니다. 이 장벽을 허물고 남아있는 그런 장벽에 갤러리가 만들어지죠. 그 장벽에 있는 하나의 사진입니다. 이 작품은 사회주의 형제라고 해서 소련의 브레즈네프와 동독의 호네커가 사회주의적 형제를 상징으로 표현하며 입맞춤하는 모습인데, 이 장면은 실제 1979년 동독 건국 30주년 행사에서 실제로 찍힌 사진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입맞춤은 동구권들 지도자들 사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산주의적 전통이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에 이러한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가 만들어져서 많은 작품들이 여기에서 제작이 되었죠.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땅에 엎드린 사람은 좀 괴상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동독 주민들이 억압적인 체제 아래에 고난과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나타내고, 실에 매달려 있는 것은 자유가 제한된 상태, 꼭두가시처럼 통제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십자가와 배 모양은 희생과 구원을 상징하고,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나 배를 통해서 이동과 탈출 또는 자유를 갈망하는 이러한 욕망의 상징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색조는 어둡고 황폐한 색조는 이러한 억압적인 체제와 고립된 공산주의 사회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고 동독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통제와 억압, 고통과 탈출의 갈망, 그리고 희망과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진들은 실제 독일에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들도 여기에 보면 동독병사의 초상화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이게 동독병사가 아니고 실제로는 소련 군인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건 미군 유엔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의 유엔의 병사의 초상화입니다. 이거는 냉전 당시 동베를린의 동독 공산주의 체제를 상징하고, 미군은 서방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합니다. 여기에 있는 체크포인트 찰리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의 군인들이 보초 서는 곳이죠. 체크포인트 찰리는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후에 외교관이나 군인 또는 여행자들이 통과할 때 지정된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우리나라에서 20개 대학이 모여서 여기에 가서 이러한 사진들을 찍고 경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이 뭘까요? 가운데 두 번째 있는 사진이 동독에 있는 국회의사당입니다. 왼쪽 첫 번째가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이렇게 이 비석이죠. 기념비. 이게 기념비입니다. 홀로코스트 추모비입니다. 이 추모비는 독일이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 국회의사당 부근에 도보로 한 10분 정도, 5분에 10분 정도 걸리는 부근에 이 추모비를 건립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학살을 한 것을 반성하는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이 건축은 2711개의 콘크리트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크기가 다 다릅니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긴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이 기둥 사이의 좁은 길이 마치 방문객들이 미로를 걷는 듯 그러한 경험을 제공하며 이 디자인은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고통, 혼란, 소외감을 상징적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제가 실제 여기 나온 거 들어가 봤습니다. 대학교 교수님들에 대한 사진도 찍었죠. 여기에 들어가면 저도 모르게 엄숙해지고 유대인들의 학살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갖게 돼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이 건물은 그냥 순수한 콘크리트 기둥입니다. 글자도 없고 이름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 뜻은 학살로 희생된 유대인들의 익명성과 개인의 정체성이 상실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고 이 높이가 균일하지 않다는 것은 희생자들의 다양한 삶과 경험, 얼마나 고통과 혼란을 다양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학살 당시의 억압과 두려움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이야기를 마치고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프라하의 봄, 우리는 지금 서울의 봄이라고 하죠. 이 서울의 봄이 프라하의 봄에서 따온 것입니다. 프라하의 봄은 1968년 체코에서 일어난 정치적 자유운동. 왜 정치적 자유운동이냐? 이 두브체크라는 사람이 여기에 권력을 잡았는데 이 두브체크는 소련이 지시한 체코를 잘 하라고 지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체코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원래 이제 소련의 영향주의 공산주의가 있는데 이 알렉산더 두브체코가 갑자기 국민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국민들에게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라고 내세워서 체제를 개혁하고 국민에게 더 많은 자유를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에 두브체코가 갑자기 라디오나 TV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공산주의는 읽고 싶은 책도 못 읽었어요. 하고 싶은 말도 못했고 그런데 이 두브체코가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은 뭐든지 읽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궁금한 거나 요청하고 싶은 거는 언제든지 말을 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체코슬로바키아 국민들은 놀라서 열광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이 두브체코를 굉장히 지지하면서 민주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두브체코가 대통령으로서 그런 말을 해서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정치적 자유화 운동이다 말했어요. 정치적으로 자유화 운동을 펼쳤다. 두브체크는 언론의 표현과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언론 검열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허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의견이나 의사를 마음껏 피력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죠. 그러나
소련과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치적 자유화를 하기 때문에 비공산당 세력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했더니 그 경제도 개혁했어요. 중앙 집중 경제를 완화하고 시장 요소 도입을 약속을 했습니다.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사회를 개혁했습니다. 시민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은 열광을 했죠. 이제 우리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주의가 오는구나. 그러나 소련과 동구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러면 우리도 잘못하면 무너지겠다. 그래서 소련의 브레즈네프 지도자가 프라하의 개혁이 소련의 영향력 약화와 동구권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위협이 있다 라고 말하고 도체코와 협상을 시도했으나 도체코는 국민을 위해서 개혁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소련이 동구권 공산 국가들과 맺은 바르샤바 조약국이라고 하죠. 폴란드, 동독, 헝가리, 불가리아 1968년 8월 20일 날 50만의 병력이 체코슬로바키아로 쳐들어갑니다. 도체크 정부를 무너뜨리고 공산당 권력을 복원하기 위한 군사 작전이었어요. 체코 국민들은 무폭력으로 저항하고 거리에서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이러한 비폭력 저항은 그 무서운 군사력 앞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도브체크가 질질 끌려서 소련으로 갑니다. 거기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개혁을 철회할 것을 강구했습니다. 도브체크는 권력에서 물러났고 체코는 다시 소련의 엄격한 통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내부는 프라하의 봄 이후에 체코는 다시 강력한 공산주의 체제로 복귀하고 모든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억압되었고 많은 개혁에 참여한 사람들이 투옥되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합니다. 이 프라하의 봄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고 동유럽 주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방세계 국가들이 소련의 이러한 강경 대응을 비난했고 동구권 내부에서도 불만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발표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은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당 지배를 위협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무력으로 저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독트린 때문에 이후 동구권에서는 자유화 시도를 억제하는데 이 독트린을 활용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프라하의 봄,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인지 이 프라하의 봄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책이 나왔을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프라하의 봄이 실패로 끝났지만 이 프라하의 봄이 1968년 1월부터 8월까지 이미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그때가 참
힘들었어도 참 따뜻해. 1월부터 8월까지가 자기들의 민주화와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 뭐든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8개월이 그때는 참 따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하의 봄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의 봄이라는 말로 비유가 되죠. 이 사건은 동유럽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의 상징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프라하의 봄이냐, 봄의 의미가 그 당시에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러한 자유가 8개월이었지만 그때가 힘들었어도 참 따뜻했다. 이게 바로 프라하의 봄이다. 우리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나왔죠.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 있을 때 광주 민주화 운동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많은 조사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슬픈 역사죠. 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민주화 광주에서 있는 분 부마 사태도 있었고 사태는 부마 항쟁, 민주화 항쟁, 부마 항쟁 이러한 용어를 쓰죠. 우리나라도 슬픈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프라하의 봄 의미를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브체크는 어떻게 됐을까요? 벨벳 혁명이 일어납니다. 1989년 공산주의 체제가 평화적으로 붕괴한 벨벳 혁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두브체크는 다시 정치 무대에 등장해서 사람들이 현호하죠. 두브체크를. 그 당시에 우리를 그렇게 프라하의 봄을 만들었던 당사자인 두브체크를 해서 이 두브체크가 다시 체코슬로바키아의 의장으로 선출이 돼서 즉 말하면 대통령이 되어서 민주적 전환 과정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참 멋있는 분이죠.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많은 역사적으로 보면 쿠데타나 이런 여러 가지 군에서 장악해서 나라를 통치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민주화운동도 있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해서 박근혜 대통령 다 이제 민간인들이 이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왔죠. 그래서 이 체코슬로바키아의 두브체크는 벨벳 혁명 이후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상징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두브체크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고 체코의 많은 국민들에게 슬픔을 주고 이분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프라하의 봄과 개혁의 정신을 대표하며 세계적으로도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인도에는 간디가 있죠. 체코슬로바키아에는 두브체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여기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얄 팔라흐하고 얀 자이츠를 충만합니다. 이 체코의 프라하의 봄 이후에 소련의 침공 공산당 통치 항의하기 위해서 이 젊은 대학생들이 분신 자살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이 도시에 가면은 층계가 쭉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러한 추모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날이 되면 이러한 사람들이 옷 같은 것을 갖다 놓곤 한답니다. 제가 여기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들은 체코슬로바키아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화로도 나왔지만 1987년 여러 가지 대학생들의 많은 민주화를 위한 희생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희생과 같은 젊은 학생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세대학교 이한열 열사라든가 그다음에 또 구몬치사당한 이러한 대학생들, 박종철 군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내용과도 비슷한 의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얀 팔라그는 소련의 개입과 공산주의 체제에 대항해서 분신 자살했고, 여기에 또 얀 자이츠라는 대학생도 이러한 팔라그 희생 이후에 변하지 않는 사회와 체제의 절망에서 다시 끊임없는 이러한 희생과 투쟁의 영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을 하게 됩니다. 체코에 다녀왔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체코의 많은 젊은이들이 독일에 점령 당했었어도 이 젊은 애들이 국외로 빠져나가서 연합군에 합류해서 연합군 훈련을 받고 항공사로에서 비행 전투사로 전투기 조종사로 활동을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일군이 아니고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연합군 군인들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들이 여기에 가서 독일군을 물리치고 체코를 다시 찾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한 거죠. 우리나라도 많은 젊은이들이 6.25 때 유엔에, 한국군도 있지만 유엔에도 입대해가지고 유엔군으로 싸운 그런 그 한국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들은 19년도에 링크 플러스 사업단에서 많은 교수님들과 함께 산학협력을 위한 독일을 잘하는 독일을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고 방문하면서 얻은 사진들입니다. 자,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베트남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즉 베트남은 무력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경제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통일을 할까요? 전쟁으로 통일을 할까요? 경제로, 돈으로 통일을 할까요?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이제는 AI 시대죠. 인공지능 시대, 즉 정보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남북 통일은 정보로 통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날을 통일을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보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숙제를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